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좌로서 우리 인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과 건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바이타민과 함께 물은 상당히 우리 인체의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의 한 70% 정도 되지만은 이 70%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체내의 중요한 체온 조절이라든지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한 소변, 그 다음에 배변, 소화 이 활동을 촉진하고 신장 기능 및 뇌 기능을 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런 중요한 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 중에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물의 종류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물의 종류와 또한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이 수돗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 물에 대한 평소의 의문점 중에서 중요한 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 하나가 여러분 시중에 많이 나오는 탄산수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즉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산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가시면 산속에 그 시냇물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왜 맛이 있는지 또 하나는 제포마도 나오고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던 그 해양 심층수 이게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0년 동안 물을 간간히 늘 이렇게 물만 먹은 건 아니지만은 이 끓여 먹었던 그 유건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릅나무 뿌리 껍질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금까지 효능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먼저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양은 약 지금까지 알려진 게 2에서 2.5리터 정도 되는데 뭐 이 2 내지 2.5리터가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사수라든지 음식물에서 그래서 또 하나는 음료수로 섭취하는데 하루에 7 내지 8컵 정도 즉 1리터 정도 이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일각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루에 7 내지 8컵을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물 없이는 상당히 생존 가능하지만은 물 없이는 5일 내지 한 7일 이상은 잘 못 견딘다고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런 중요한 물들이 60에서 70%를 차지하지만은 10에서 약 20% 이상 이 수분이 빼앗겨지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는지 건강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종류는 여러분 많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미네랄이 여러분 말하면 무기질이 있죠. 미네랄 수고 그 다음에 탄산수 카보네이티드 워터 그 다음에 알카리수 그 다음에 디스틸드 워터가 여러분 정류수입니다. 이 정류해서 하는 그 정류수 그 다음에 탭 워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이게 영어에서 의성어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게 수돗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스프링 워터는 이게 샘물 그 다음에 약수 이런 것들이 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도 그렇고 이 한정된 시간 내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접근하고 가장 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수돗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은 수돗물 그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하나는 이 염소 처리, 하나는 고도 정수 처리라고 알려진 오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 처리를 했을 때는 이런 단점을 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처리를 가지고
이 괜찮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말씀드리고, 한편 이 염소 처리 외에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것은 뭐 어떤 걸로 지금 이 물 처리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오존입니다. 이 오설이라고 하는데 이 한 200년 이상 됐던 프랑스의 이런 고도 정수 처리가 알려져 서 우리도 뭐 이 주위에 많은 고도 정수 처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리가 오쓰리가 오토로 깨지면서 자동적으로 발생기 산소가 살균, 탈취, 탈색이라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편으로서는 물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그 연구도 되어 있습니다. 원수, 즉, 이 원래의 물은 강물질은 브로마이드라는 이런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옷서리를 처리함으로써 발암물질인 브로메이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트라는 이런 발암물질이 이 옷서리를 처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하지만은 하여튼 크게 문제는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처리하려는 그 염소 처리, 그래서 이 염소 처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발암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문지상이나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는 염소 처리 과정에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도의 노라든지 수도 간의 노라든지 외부의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벤젠이나 발암물질 토루엔, 그 다음에 세균도 검출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중금속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다 제거는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염소 처리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금속이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금속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카드뮴, 그 다음에 수원, 나비잖아요. 카드뮴은 이 이따이따병, 그 다음에 수원은 미나마타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걸 잠시 살펴보면은 이 이따이따병 카드뮴은 이 미나마타병과 함께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알려진 병인데, 1945년에 일본의 광산 지역에서 발생한 거로서 그 증세가 신경마비라든지 심한 통증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원은 이거 역시 1953년 일본에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거 역시 공장 폐수의 수원 화합물이 폐로를 거쳐서 사람한테 옮겼다는 그런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 증세는 후에 이따이따의 병과 마찬가지로 신경마비라든지 더 나아가서 기형아의 어떤 출산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염소 처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수돗물을 바로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주로 좀 더 많이 안정되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 여러 다른 연구를 보니까 연구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물을 끓여서 약 5분을 끓이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염소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리할론 메탄이라는 것이 제거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끓이면 대장균이, 즉 이콜라이가 사멸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되면은 끓이면 벤젠 등이 제거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잡수시면 훨씬 건강한 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중금속인데, 이 중금속은 다른 것보다는 이 다른 연구 실험에 의하면 이런 게 이제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돗물을 끓여 잡수실 때도 물 끓이는 그냥은 안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리차도 넣고 결명차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차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차를 넣고 끓였을 때 이런 결과가 하나 나타나 있는데, 이 보리차를 넣고 끓이면은 그냥 끓일 때 효과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식히는 동안, 즉 다시 말해서 보리차를 넣고 식히는 동안 거기에 중금속이 상당히 한 5, 6% 정도 흡착이 된다는 연구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뭐인가 하면 이 게르마늄인데, 게르마늄과 물 건강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게르마늄 이게 상당히 화두가 되었고 다른 어떤 이 미네랄보다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게르마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 게르마늄이 있고 하나는 무기 게르마늄이 있는데, 이 게르마늄은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거는 안정한 것은 유기 게르마늄으로서 부작용이라든지 중독성이 거의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게르마늄이 여러 효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암 환자라든지 혈액 정화라든지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로 주요 음식에 이제 식품에 함유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은 함유되어 있는 게 이제 인삼이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잡수시는 알로에, 그 다음에 마늘, 표고버섯,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게르마늄이. 그러나 그 양에 대해서는 아주 또한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게르마늄을 먹으면 가장 게르마늄 섭취에 좋은지 그것도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마늄은 원래 이게 이제 어디에서 하도가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858년 프랑스에서 루르드 성당 성수로 광청수로 써서 14세의 소녀가 암 환자가 지금 상당히 회복되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보았을 때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에 연구한 결과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물을 먹고 성수를 먹고 회복된 것은 성수 안에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르마늄은 1886년에 독일의 화학자 크레멘스 빙클러라는 이분이 처음 게르마늄을 발견해서 그 다음에는 1930년을 거쳐서 1968년에는 일본의 유명한 아사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 최초의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여기 이걸 바치고 참 애를 많이 먹으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게르마늄 역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게르마늄을 잠깐 보시면